2007년 1월 30일 서울의 공기는 날카로웠다. 손끝을 스치는 칼바람이 겨울의 매서움을 새삼 일깨웠다. 유 씨의 언니는 경찰서 접수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불안으로 갈라졌다. 제 동생이 실종됐어요. 그녀는 28세 여동생 유 씨가 남자친구 김 씨를 만나러 간 뒤 연락이 끊겼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은 그녀의 말을 받아 적으며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마지막으로 동생분을 언제 보셨나요? 그는 물었다. 유 씨의 언니는 잠시 멈칫하며 기억을 더듬었다. 며칠 전 동생이 김 씨를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유 씨와 김 씨는 연인이었다. 김 씨는 군 하사로 복무 중인 30대 초반의 남자였다. 유 씨의 언니는 동생이 김 씨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결혼을 논의할 정도로 가까웠지만 최근 들어 유 씨가 김 씨와의 다툼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동생이 김 씨를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더 초조해 보였거든요. 그녀의 말에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질문을 던졌다. 김 씨와 연락은 해보셨나요? 유 씨의 언니는 이미 김 씨와 통화했다고 답했다. 김 씨는 유 씨를 서울역에서 내려줬다고 주장했다. 그가 그러는데 동생이 기차를 타러 간다고 해서 역에서 헤어졌대요. 그 이후로는 모른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즉시 서울역으로 수사관을 보냈다. 역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CCTV는 그날의 흔적을 담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수사관이 돌아와 전한 소식은 실망스러웠다. CCTV를 확인했는데 유 씨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카메라의 화질은 흐릿했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유 씨의 행방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없었다. 경찰은 김 씨를 다시 불러들였다. 그는 침착한 태도로 경찰서에 나타났다. 군복 차림이 아니었지만 그의 자세와 말투에는 군인 특유의 단정함이 묻어났다. 유 씨를 서울역에서 내려줬습니다. 기차를 타러 간다고 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의 말은 간결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기록하며 추가 질문을 던졌다. 그 후로 유 씨와 연락은 없었나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저도 걱정돼서 전화해봤지만 연결이 안 됐어요. 그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경찰의 의심을 자극했다. 수사관들은 그의 태도가 지나치게 담담하다고 느꼈다. 연인이 실종된 상황에서 그의 표정에는 애타는 기색이 부족했다. 며칠이 흘렀다. 유 씨의 언니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왔다. 그녀는 동생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혹시라도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 거리를 헤맸다. 동생은 절대 그냥 사라질 애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경찰은 유 씨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했지만 마지막 통신은 김 씨와의 만남 이후 끊겨 있었다. 위치 추적도 불가능했다. 유 씨의 흔적은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든 듯 사라졌다. 1월이 끝나갈 무렵 실종 신고 3일째 되는 날 유 씨의 언니는 뜻밖의 문자를 받았다. 동생의 번호로 온 메시지였다. 여기 전화도 같아 지한지 잘 모르. 문장은 어색했고 오타로 가득했다.
유 씨의 언니는 당황하며 경찰에 연락했다. 이게 동생이 보낸 거 맞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경찰은 메시지를 분석했다. 오타와 어색한 문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여기 전라도 같아 어딘지 잘 모르겠어로 해석했다. 수사팀은 즉시 유 씨의 휴대폰 신호를 추적했다. 놀랍게도 신호는 광주에서 잡혔다. 전라도 광주. 유 씨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광주로 갔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경찰은 광주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 광주의 주요 역과 터미널, 숙소들을 뒤졌지만 유 씨의 흔적은 없었다. CCTV에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혼란스러웠다. 휴대폰 신호는 분명 광주에서 잡혔지만 유 씨가 실제로 그곳에 있는지는 확실치 않았다. 누군가 유 씨의 전화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팀장은 팀원들에게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다. 김 씨를 다시 조사해야겠어. 김 씨는 두 번째 소환에서도 여전히 침착했다. 그는 유 씨가 광주로 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저도 그 문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모릅니다. 서울역에서 헤어진 게 전부예요. 그의 말은 일관되었지만 경찰은 그의 태도에서 미묘한 불일치를 감지했다. 수사관들은 그의 집과 차량 그리고 군 기지 내 그의 숙소를 수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그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을 넘어 훨씬 더 끔찍한 진실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유 씨의 언니는 경찰서에서 매일 기다렸다. 그녀는 동생의 사진을 손에 쥔 채로 눈물을 흘렸다. 제발 동생을 찾아주세요. 어디 있든 사람만 있다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빛은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갔다. 경찰은 그녀를 위로하며 수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유 씨의 행방은 점점 더 오리무중이 되었다. 광주에서 잡힌 휴대폰 신호는 단서가 될 수도 함정이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김 씨 그의 침착한 표정 뒤에 숨겨진 비밀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2007년 2월 초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매서웠다. 유 씨의 실종 사건은 경찰서에서 점점 더 복잡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광주에서 잡힌 유 씨의 휴대폰 신호는 수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지만 그 단서는 곧 막다른 길로 이어졌다. 광주의 거리를 샅샅이 뒤진 수사관들은 유 씨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역, 터미널, 심지어 광주의 숙소들까지 조사했지만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휴대폰 신호가 광주에서 잡혔다는 건 사실이지만 누가 그 전화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 수사팀장은 회의실에서 팀원들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답답함이 묻어났다. 유 씨의 언니는 여전히 매일 경찰서를 찾았다. 그녀는 동생의 사진을 손에 쥔 채로 수사관들에게 물었다. 광주에서 뭘 찾으셨어요? 동생이 거기 있는 거 맞아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수사관들은 그녀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없었다. 아직 단서를 확인 중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유 씨의 언니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동생이 보냈다고 믿고 싶은 그 어색한 문자 메시지를 떠올렸다. 여기 전화도 같아 지안지 잘 모르.
그 문장은 마치 유 씨가 어딘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외침처럼 느껴졌다. 경찰은 수사의 초점을 다시 김 씨에게 맞췄다. 그의 진술은 여전히 일관되었다. 유 씨를 서울역에서 내려줬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는 경찰서 조사실에서도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지나친 침착함이 오히려 의심스럽다고 느꼈다. 연인이 실종됐는데 너무 담담한 거 아니야? 한 수사관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그들은 김 씨의 배경을 더 깊이 파헤치기로 했다. 군 하사로서의 그의 생활, 유 씨와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최근 다툼까지 모든 것이 조사 대상이었다. 김 씨와 유 씨의 관계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연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 씨의 언니는 동생이 최근 김 씨와 자주 다퉜다고 털어놓았다. 동생이 김 씨랑 결혼 얘기를 꺼냈는데 김 씨가 자꾸 피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동생은 그게 속상했죠. 그녀는 동생이 김 씨를 만나러 가기 전 초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던 순간을 떠올렸다. 유 씨는 김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결혼에 대한 확답을 얻으려 했던 것 같았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김 씨와 유 씨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수사팀은 김 씨의 일상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의 군 기지 숙소, 서울에 있는 자취방, 그리고 그가 자주 이용하던 차량까지 샅샅이 뒤졌다. 처음에는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김 씨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던 중 수사관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유 씨가 실종된 직후 김 씨는 믹서기, 세제, 솔 그리고 톱을 구매했다. 이게 뭐지? 이 물건들이 왜 필요했을까? 수사관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믹서기는 주방용품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톱과 세제, 솔은 어딘가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이건 단순한 가정용품 구매가 아닌 것 같아. 수사팀장은 즉시 김 씨의 자취방을 재수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 씨의 자취방은 작고 단출했다. 군인 특유의 정리정돈된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화장실에서 미묘한 흔적을 발견했다. 욕조와 타일 사이의 틈새가 지나치게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가 강한 세제를 사용해 꼼꼼히 닦은 것처럼 보였다. 수사팀은 루미놀 테스트를 진행했다. 어두운 화장실에서 푸른 빛이 번쩍였다. 혈흔 반응이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수사관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혈흔은 밀양이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김 씨에 대한 의심은 더욱 짙어졌다. 경찰은 김 씨를 다시 소환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씨, 유 씨가 실종된 이후에 믹서기랑 톱을 왜 샀습니까? 수사관의 질문에 김 씨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냥 집 정리하려고 샀습니다. 믹서기는 음식 만들 때 쓰려고요. 그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수사관들은 믿지 않았다. 그럼 화장실에서 발견된 혈흔은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수사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김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김 씨의 컴퓨터와 인터넷 기록도 확인했다. 그의 검색 기록에는 자살 방조와 CCTV 보관 기간 같은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발견은 수사관들을 소름 끼치게 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사팀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김 씨는 단순히 유 씨의 실종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경찰은 그의 자취방과 차량을 다시 한번 철저히 수색했다. 하지만 유 씨의 흔적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옷, 가방 혹은 그녀가 소지했을 법한 어떤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2월 14일 수사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김 씨는 결국 입을 열었다. 그는 유 씨의 시신을 훼손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살해는 부인했다. 유 씨가 결혼 문제로 다투던 중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했어요. 저는 그냥 그걸 처리한 것뿐입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유 씨의 시신을 80조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살점은 믹서기로 갈았고 뼈 조각은 상과 공중화장실, 지하 배관 등에 버렸다고 덧붙였다. 수사관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한 수사관이 중얼거렸다. 김 씨의 자백은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는 듯 했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다. 유 씨가 정말 자살했을까? 김 씨의 말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수사팀은 그의 자백을 하나하나 검증하기 시작했다. 유 씨의 언니는 이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서 오열했다. 그럴 리 없어요. 동생이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그녀의 절규는 경찰서 복도를 울렸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실종을 넘어 끔찍한 범죄의 실체로 다가오고 있었다. 수사팀은 김 씨의 자백을 하나씩 검증하기 시작했다. 그의 자취방 화장실에서 발견된 혈흔은 중요한 단서였다. 루미놀 테스트로 드러난 푸른빛은 김 씨가 세제로 꼼꼼히 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워지지 않은 흔적이었다. 혈흔의 양은 많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어. 이건 단순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 수사팀장은 팀원들과의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은 김 씨가 구매한 물품 믹서기, 세제, 솔, 톱을 다시 떠올렸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가정용품이 아니었다. 특히 톱과 믹서기는 그의 자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시신을 훼손하려고 샀던 게 틀림없어. 수사관들은 그의 계획적인 행동에 치를 떨었다. 김 씨는 유 씨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살점을 믹서기로 갈았고 뼈 조각은 산, 공중화장실, 지하 배관 등에 흩뿌렸다고 밝혔다. 그의 말은 마치 기계적으로 준비된 대답처럼 들렸다. 왜 그렇게까지 했나요? 수사관이 물었다. 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시신을 그냥 두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수사관들은 그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다. 경찰은 김 씨의 자취방과 차량을 다시 수색했다. 하지만 유 씨의 시신 조각이나 그녀의 소지품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김 씨가 말한 대로라면 그는 시신을 완벽히 처리한 셈이었다. 수사팀은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가 언급한 장소 서울 근교의 산, 공중화장실, 하수구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겨울의 차가운 땅과 복잡한 도시의 배관 속에서 유 씨의 흔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건 마치 바늘을 건초더미에서 찾는 것 같아.
한 수사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유 씨의 언니를 비롯한 가족들의 절박한 눈빛이 그들을 움직였다. 수사팀은 김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자살 방조와 CCTV 보관 기간 같은 검색어는 그의 치밀한 계획을 암시했다. 특히 CCTV 보관 기간은 그가 서울역에서의 흔적을 의식했다는 증거였다. 그는 우리가 자신을 의심할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야. 수사팀장은 그의 검색 기록을 보며 이를 갈았다. 또한 김 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다른 검색어들은 그의 심리를 엿보게 했다. 시신 처리 방법과 혈흔 제거 같은 단어들이 그의 범행 후 행동을 명확히 보여줬다. 이는 단순한 충동적 행동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의 증거였다. 유 씨와 김 씨의 관계도 수사의 핵심이었다. 유 씨의 언니는 동생이 김 씨와 결혼을 놓고 자주 다퉜다고 말했다. 동생은 김 씨가 결혼을 계속 미룬다고 속상해했어요. 특히 동생의 피부병 때문에 김 씨가 점점 거리를 두는 것 같다고 했죠. 유 씨는 피부병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극복하며 김 씨와의 관계를 이어가려 했다. 반면 김 씨는 그녀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결혼을 주저했던 것으로 보였다. 그날 동생은 김 씨를 만나 결혼에 대한 확답을 얻으려 했던 것 같아요. 유 씨의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경찰은 이 갈등이 사건의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김 씨의 자백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였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다. 유 씨가 정말 자살했을까? 독극물을 마셨다는 그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유 씨의 시신이 훼손되어 사라진 탓에 부검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 씨의 치아가 부러진 흔적을 발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치아가 부러졌다는 건 폭행의 가능성을 시사해. 법의학 전문가는 경찰에 이렇게 보고했다. 이는 김 씨의 자살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증거였다. 또한 유 씨가 자살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도 그의 주장을 의심케 했다. 그녀는 결혼을 원했고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다. 수사팀은 김 씨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를 불렀다. 심리학자는 김 씨의 행동에서 냉혹한 계산을 읽었다. 시신을 80조각으로 훼손하고 믹서기로 처리한 건 단순한 충격 상태에서 나온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범죄를 은폐하려는 치밀한 계획의 결과입니다. 그의 분석은 경찰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김 씨는 단순히 시신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완벽히 숨기려 했다. 하지만 혈흔, 구매한 물품, 인터넷 검색 기록은 그가 숨기려 했던 진실의 조각들을 드러냈다. 유 씨의 언니는 경찰서에서 매일 기다렸다. 그녀는 동생의 사진을 손에 쥔 채로 수사관들에게 물었다. 동생의 시신은 정말 찾을 수 없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수사관들은 그녀에게 희망적인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들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유 씨의 언니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흐느꼈다. 그녀는 동생이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김 씨의 자백은 그 희망을 산산이 부쉈다. 사건은 이제 군 사법기관으로 이관되었다.
김 씨의 군인 신분 때문에 민간 경찰의 수사는 한계에 부딪혔다. 군 수사관들이 사건을 넘겨받으며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하지만 유 씨의 가족에게는 여전히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들은 진실을 알기 위해 그리고 동생의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 끝없이 기다렸다. 김 씨의 자백은 사건의 일부를 밝혔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유 씨는 정말 자살했을까? 아니면 김 씨의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한 것일까? 진실은 아직 멀리 있었다. 2007년 2월 말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차갑고 매서웠지만 유 씨 실종 사건은 군 사법기관으로 이관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김 씨의 군 하사 신부는 사건을 민간 경찰의 손에서 군으로 넘기게 했다. 유 씨의 언니는 이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서 또 한 번 무너졌다. 왜 군으로 가는 거죠? 동생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민간 경찰은 그녀를 위로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공허한 위로일 뿐이었다. 그녀는 동생의 사진을 손에 쥔 채 진실이 멀어지는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군 사법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검토했다. 김 씨의 자백은 충격적이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했다. 그는 유 씨가 결혼 문제로 다투던 중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 씨의 시신이 80조각으로 훼손되어 상과 공중화장실, 지하 배관 등에 버려진 탓에 부검은 불가능했다. 직접적인 살해 증거는 없었지만 정황 증거는 김 씨를 점점 더 강하게 올가매고 있었다. 그의 자취방 화장실에서 발견된 혈흔, 믹서기와 톱 같은 수상한 물품 구매 내역, 그리고 자살 방조와 CCTV 보관 기간 같은 인터넷 검색 기록은 그의 치밀한 계획을 드러냈다. 군 수사관들은 김 씨를 다시 신문했다. 조사실은 민간 경찰서와는 달리 더욱 엄격한 분위기를 띠었다. 군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김 씨를 둘러싸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유 씨가 정말 자살했다고요? 그럼 왜 시신을 그렇게까지 훼손했습니까? 김 씨는 여전히 침착하려 애썼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의 대답은 이전과 같았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끼지 못했다. 충격 상태였다면 왜 믹서기와 톱을 미리 샀죠? 왜 혈흔을 세제로 지우려 했죠? 수사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김 씨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여전히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팀은 유 씨와 김 씨의 관계를 더 깊이 파헤쳤다. 유 씨의 언니는 동생이 김 씨와 결혼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동생은 김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김 씨는 동생의 피부병 때문에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유 씨는 만성적인 피부병으로 고통받았지만 이를 극복하며 김 씨와의 미래를 꿈꿨다. 반면 김 씨는 그녀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결혼을 계속 미뤘다. 그날 동생은 김 씨를 만나 결혼에 대한 확답을 얻으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초조했던 거예요. 유 씨의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갈등은 사건의 동기로 강하게 의심되었다. 군 수사관들은 법의학 전문가와 협력해 김 씨의 자백을 검증했다. 특히 유 씨의 부러진 치아는 중요한 단서였다. 치아가 부러진 건 폭행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살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법의학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유 씨가 자살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도 김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녀는 결혼을 원했고 삶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김 씨의 충격 상태 주장은 그의 치밀한 시신 훼손 과정과도 모순되었다. 시신을 80조각으로 나누고 믹서기로 처리한 건 충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범죄를 은폐하려는 계획적인 행동이에요. 심리학자의 분석은 수사팀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시작되었다. 1심 재판은 2007년 여름 긴장감 속에 열렸다. 검찰은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직접적인 살해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방향을 잡았다. 즉 유 씨가 독국물을 마셨다면 김 씨가 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리였다. 김 씨의 변호인은 그의 자백을 강조하며 자살 방조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유 씨의 자살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고 충격 속에서 시신을 처리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군사법원은 김 씨에게 15년형을 선고했다. 유 씨의 언니는 판결을 듣고 오열했다. 15년? 그게 동생의 목숨값인가요? 그녀의 분노는 법정을 울렸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군사법원은 사건을 더 면밀히 들여다봤다. 재판부는 유 씨의 자살 동기가 없다는 점, 부러진 치아가 폭행을 시사한다는 점, 그리고 김 씨의 치밀한 시신 훼손 과정이 그의 충격 상태 주장을 반박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했다. 이는 살인의 정황을 강하게 시사한다.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김 씨는 판결을 듣고도 여전히 무표정했다. 대법원으로 올라간 사건은 최종 심판을 기다렸다. 2008년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검토했다. 직접적인 살해 증거는 없었지만 정황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혈흔, 구매한 물품, 인터넷 검색 기록, 그리고 시신을 80조각으로 훼손한 행위는 모두 살인 은폐를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해석되었다. 피고인의 행동은 자살 방조로 보기 어렵다. 이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김 씨는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유 씨의 언니는 대법원 판결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동생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는데 그래도 정의는 이루어졌나요? 그녀는 여전히 동생의 마지막 흔적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김 씨가 버린 유 씨의 시신 조각들은 영원히 세상에서 사라진 듯 했다. 그녀는 동생의 사진을 품에 안고 경찰서를 떠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김 씨는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유 씨와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런 끔찍한 선택을 했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유 씨의 언니와 가족들은 진실의 일부만을 알게 된 채로 삶을 이어갔다. 사건은 법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상처가 남았다. 서울의 겨울은 또 한 번 차갑게 지나갔다. 하지만 유 씨의 이야기는 그녀의 흔적은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